10장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내용입니다. 10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0.7절까지는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7가지 판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설명에 앞서서 이제 10장에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DEF, 이것은 definition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정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HM, 이거는 theorem, 정리의 영어 표현인데요. 정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이미 해낸 참인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PF는 프루프의 약자고 이것은 증명을 의미합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10.1절은 수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증가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가 수열은 모든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클 때 그것을 우리는 증가 수열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소 수열은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보다 작을 때 그것을 감소 수열이다 라고 합니다. 종합하여 단조 수열은 수열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것을 단조 수열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유계 수열입니다. 모든 n에 대하여 an, 수열 an이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라지 m이 존재를 할 때 이 수열 an을 우리는 위로 유계다라고 합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수열 an이 스몰 m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스몰 m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수열을 아래로 유계다라고 합니다. 유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여 정의하게 되는데 유계 수열은 위로 유계이고 아래로 유계인 수열, 즉 우리가 이 라지 m을 상한이라고 하고 스몰 m을 하한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한과 하한이 모두 존재하는 수열을 우리는 유계 수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단조 수열과 유계 수열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것들을 종합한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단조 수열 정리인데요. 단조 수열 정리란 단조이고 유계인 모든 수열은 수렴한다. 이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조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죠. 그죠? 이게 단조 수열의 얘기고 유계라고 하는 거는 상한과 하한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어떤 수열이 이 단조 수열과 유계 수열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 수열은 모두 수렴하는구나. 이게 바로 단조 수열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증가 수열의 정의를 이용한 예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이 증가 수열임을 보이자가 목표입니다. 지금 점화식이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증가 수열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a의 n 플러스 1이 an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네, 얘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한번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야겠죠. a2라고 하는 것을 저 점화식에 넣어서 대입해보면 4가 나오는데 이게 a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런 목표를 만족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n이 k일 때 a의 n 플러스 1이 아니죠 a의 k가 a의 k-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때 ak 플러스 1이
ak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 것이 저 점화식에 대입해주면 플러스 3 해서 2분의 1에 ak-1이 되는 건데 우리 가정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은 a의 n 플러스 1이 a의 n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글씨가 이렇게 성립한다. 따라서 수열 an은 증가수열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2절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2절 급수 내용입니다. 일단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 일반항인 an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정리의 대우 명제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발산판정법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대우가 뭐였냐면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였습니다. 자, 얘의 부정형이 여기 들어가고요. 얘의 부정이 여기 들어가고 얘의 부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 이게 바로 발산판정법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영상을 시작하면서 10.7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걸 다루게 되냐면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법들을 배운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 목표하는 바가 뭐죠? 급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 때, 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정보를 알 때 우리가 얘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자, 여기 증명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발산판정법을 이용해서 한번 보죠. 자, 급수 5n제곱분의 5n제곱 더하기 4분의 n제곱 얘가 발산함을 보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이기 위해서 판정법을 쓰는데 지금 배운 발산판정법을 쓰면 요게 일반항이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얘가 5분의 1이죠. 0이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일반항 an의 극한값이 수열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발산판정법에 의하여 급수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은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산판정법, 첫 번째 판정법이었던 발산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10.3절 적분판정법과 합의 초정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판정법이 등장을 했어요. 적분판정법이라는 건데요. 자, 봅시다. 양수항의 무한급수 an의 수렴 발산은 시그마 an의 수렴 발산은
적분의 수렴 발산과 같다. 이건데요. 이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AX가 자, 일단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의 값을 가지며 감소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수열을 함수화시킨 AX가 연속이고 양의 값을 가지며 감소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자, 양수항의 무한급수 AN이 얘의 수렴 발산은 적분,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과 그 수렴 발산성이 같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적분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고 이 적분이 발산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수렴, 발산 이렇게 그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증명이고 자 급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자. 일단은 방금 배운 적분 판정법 한번 써보도록 하죠. fx를 잡겠습니다. 얘가 자 발산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조건이 있네요. 연속이고 양의 값을 가지며 감소할 때. 자, 우리 이거 미분에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요. 구간 여기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이고요. 다음에 양의 값을 가지며 감소하죠. 네, 이러면 우리는 뭘 사용할 수가 있냐면 그죠? 이제 드디어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상적분 7.8절에서 배운 이상적분의 타입 1이죠. 정의를 써주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t까지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아크 탄젠트를 미분한 것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적분할 수 있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 적분한 게 아크 탄젠트. 요거에 x 1부터 t까지 대입해주면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자, 얘 아크 탄젠트 개형을 생각했을 때 얘의 극한은 2분의 파이였어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극한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적분 판정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적분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죠. 네, 그래서 따라서 적분 판정법에 의하여 급수는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고 싶었는데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급수의 수렴 판정하는데 적분의 수렴 발산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네, 이게 이제 적분 판정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판정법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피급수 판정법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얘는요.
이 급수를 제가 동그라미 친 이 n분의 p제곱분의 1, n의 p제곱분의 1의 급수를 p급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p값에 따라서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가 만약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급수는 발산을 하고요. p가 1보다 크다면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증명이 있고요. 예제를 제가 딱히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 판정법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예제들에서 계속 쓰이게 됩니다. 네,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급수의 합의 추정입니다. 합의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합의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머지에 대한 추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급수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an을 이제 n이 1부터 n이 무한대까지 이제 다 더해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급수라고 표현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부분합의 극한이었어요. 부분합 SN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이었죠. 하여간 얘가 S로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이 SN이라고 하는 부분합이 존재하는 이상 나머지라는 것도 항상 존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합 SN이라고 하는 거는 A1, A2 이렇게 차근차근 더해 나가는 거예요. N까지. 그럼 N 플러스 1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준 게 나머지입니다. S에서 SN을 뺀 것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2에서 쭉쭉쭉 가는 건데 얘를 Rn이다 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나머지 Rn이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F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Rn이 S-SN이면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Rn이 뭐라고요? S에서 SN을 뺀 거라서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이것들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Rn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을 잘 참고를 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그림이라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요거 AN 플러스 이 네모들의 합이 뭐라고요? 요 네모들의 합이 Rn이다라는 거예요. 얘가요 뭐보단 작아요? n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보다 작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 1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부등식에. 자, 그리고 2번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이건 무슨 그림이냐라고 하면 an 플러스 1부터 더해 나가는 거.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우리는 Rn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fx에 대해서 n 플러스 1부터 이상 적분한 거는 항상 Rn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2번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분 판정법, 예제입니다. 자,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급수의 오차가 이 주어진 급수의 오차가 0.2보다 작아질 때 필요한 최소의 항의 개수 n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 한번 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거. 그러니까 오차라고 하는 게 얘가 Rn인 거죠. 그러니까 R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n부터 무한대까지 이상 적분한 거 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0.2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것은
좀 확대할게요. 자, n부터 무한대까지 x의 lnx의 세제곱분의 1의 dx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lnx를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 적분할게요. 그러면 n부터 무한대까지 u 세제곱분의 1의 du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극한 계산해주시면 2의 l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최소의 하행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n을 작은 숫자부터 점차 키워나가야겠다는 거죠. 즉 우리 목표는 뭐냐면 얘가 0.2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 오차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n이 4일 때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의 ln4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건데 이거 여러분 여기 근사값을 다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진짜 계산하시면 대략 98분의 25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이 아니라 근사값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98분의 25. 얘 같은 경우는 0.2가 5분의 1이죠. 그래서 5분의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n이 5일 때 한번 봅시다. 얘 대입해보면 2의 ln5의 제곱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128분의 25가 나오고 얘가 드디어 5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써 n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다 5분의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일 때 이렇게 될 때 필요한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최소의 항의 개수 n을 구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약간 트릭인 게 n이 2부터예요. 그래서 여기 n이 5라 그래서 답이 5가 아니고 A2, A3, A4, A5에서 4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적분 판정법에 대한 나머지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10.4절입니다. 자, 10.4절 비교 판정법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판정법이 나와요. 이제 이름을 간단하게 써보면 네 번째 판정법인 비교 판정법, 그리고 다섯 번째 판정법인 극한 비교 판정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급수를 이미 수렴 발산을 알고 있는 급수랑 비교함으로써 그 주어진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주어진 급수를 우린 AN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급수를 B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급수라는 게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P급수 공부를 했잖아요. 한번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급수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P가 1일 때 한번 볼까요? P가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n분의 1이죠. 얘는 발산하는 거예요. 왜?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하니까.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n의 2분의 1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P가 몇이죠? 2분의 1이죠. 0과 1 사이에 있네. 그럼 얘는 발산하는 급수입니다.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요. 또 볼까요? n의 세제곱분의 1은요. 얘는 P가 3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밑에 거.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급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급수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BN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가보면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급수를요, 문제의 급수죠. 얘의 모르는 급수가 아니라 이 급수가 뭔지는 주어지죠. 근데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때 이미
아까 봤던 n분의 1처럼 수렴 발산을 알고 있는 급수랑 비교함으로써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 이거를 바로 우리 비교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네 번째 비교 판정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0보다 큰 상황을 보고 있어요. AN이 BN보다 작거나 같고 BN의 급수 BN이 수렴하면 급수 AN이 수렴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하진 증명은 제가 써놨습니다. 밑에 이거 참고로 한번 하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BN, 이 시그마 BN이라고 하는 게 수렴하면은 더 큰 게 수렴하니까 작은 것도 수렴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 두 번째를 보면은 0, BN, AN 순으로 크기가 있고 커지고, 그 다음에 급수 BN이 발산해버리면, 얘가 발산해버리면 급수 AN도 발산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가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발산하는, 급수가 발산하는 거지. 즉 정리를 할게요. 0보다 BN이 크고 AN이 BN 이상일 때 급수 BN이 발산하면 급수 AN이 발산한다라는 게 바로 비교 판정법의 내용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급수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5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자. 예제 1번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그러니까 비교 판정법 한번 써봅시다. 우리 알고 있는 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얘가 AN이죠. 이미 주어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급수. 얘가요, 뭐보다 작죠? 5. 얘보단 작죠? 왜요? 분모가 더 작아졌잖아요. 분모가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것이므로 만약 n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 플러스 2n제곱분의 5가 성립하면, 얘가 뭐하면 수렴하면 더 큰 게 수렴하면은 작은 거는 수렴하게 돼 있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뭐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그럼 이제 얘가 수렴하는지 보면 되겠죠.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는가요? 일단은 얘가요, 2n제곱분의 5 2분의 5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입니다. 이거 뭐였죠? P급수였죠. P가 1보다 크네요. P가 2니까, 그죠? P가 2이므로 이거는 P는 2에서 1보다 크죠. 이므로 P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수렴한다. 글씨가 좀 그런데, 자, P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수렴한다. 그래서 얘가 결국 수렴하는 게 밝혀졌죠. 지금 이게 요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급수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자. 자, 얘도 한번 가볼게요. 충분히 큰 K에 대하여 K에 대해서 K분의 ln K는 K분의 1보다 크죠. 무슨 이야기냐면 ln K라고 하는 게 1보다는 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1은 계속 멈춰 있는데 ln K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 판정법 할 때 이게 굉장히 강한 방법이긴 한데, 강하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뻔합니다. 우리 쓰는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하여간 K분의 ln K가 K분의 1보다 크다 이므로 얘가 만약에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게 발산하니까 큰 거는 발산한다. 이게 바로 비교 판정법의 내용이었죠. 자,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K분의 1 얘가 발산하면 뭐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하여 뭐가 발산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래 급수가 발산한다. 그래서 근데 얘를 이제 좀 분석해보니 얘는요 지금 n이 k로 바뀐 거예요. 상관없이 지금 p가 몇인 급수죠? p가 1인 p급수죠. 아, 그래서 얘가 p는 1인 이므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합니다. 아, 얘가 발산하는 걸 보여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원래 함수가 발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산한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예제 1번과 2번 굉장히가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풀었어요. 같은 로직이죠, 지금. 그래서 그 비교 판정법 사용할 때는 이런 문법을 사용한다 라는 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교 판정법 한번 확인해 봤고, 다음으로 5번째 판정법이죠. 극한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항급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양항급수는 뭐냐면 모든 항이 양수인 급수예요. 그런 급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급수랑 이미 알고 있는 급수에서 걔네들의 이번엔 b를 보겠다. b의 극한값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 극한값이 k다라고 할 때 k가 0보다 큰 경우 an 이 두 급수의 수렴 발산이 뭐하다? 동일하다. 이게 바로 극한 비교 판정법입니다.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급수 a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급수예요. 아는 급수긴 한데 걔의 수렴 발산을 모르는 급수. 근데 그것의 수렴 발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급수를 데려온 거죠. bn이 수렴하는 발산하냐.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 an 일반항의 b인 bn분의 an이 k라고 하는 값을 수렴하는데 그 k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두 급수는 수렴 발산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면 bn이 수렴하면 a이 수렴한 거고 급수 bn이 발산하면 급수 an이 발산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n이라고 하는 게 급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급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지금 한번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예제 풀기 전에 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bn으로 자주 쓰이는 게 요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p급수에서 p가 1인 상황이고 p가 2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한다를 제가 써놨습니다. 네. 여긴 지금 이제 증명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 한번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예제를 풀 때 가능하다면 그 책을 보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책에 요게 써 있잖아요. 네. 요거를 보면서 예제를 풀면은 도움이 됩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의 내용 봅시다. 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보자. 일단 요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A인으로 잡을게요. 근데 우리 아는 것도 뭐 있죠? Bn을 제가 이거로 잡으면 좋다라고 했죠. n분의 1, n제곱분의 1. 근데 얘 보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n분의
n제곱 이런 걸 해봤자 도움 별로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이 경우는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사실 되게 많은 방법 중에 하나죠. bn을 2의 n제곱분의 1로 잡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bn으로 나눈 것은, 자 볼까요 한번?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에 2의 n제곱 분의 1 요거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n제곱이 되죠. 얘가 1로 수렴하는데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네요. 자, 일반항의 b가 0보다 큽니다.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면 두 급수는 수렴 발산성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얘가 0보다 커버렸네. 그러면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급수 2의 n제곱분의 1 얘는 뭐한다? 얘가 수렴하는 급수죠. bn 이거 여기다 시그마 취하면 시그마를 붙이고 무한대로 보낸 게 급수인데 그 급수가 수렴하죠. 기하급수니까.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급수 루트 5 더하기 n의 5제곱 분의 2n제곱 플러스 하면 얘의 급수에 수렴 발산을 판정하자. 봅시다. 일단 모르는 거를 우리 an으로 둡니다. an은 루트 5 플러스 n의 5제곱 분의 2n제곱 플러스 3n, 그리고 bn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좀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메인이죠. n의 5제곱 그리고 2n제곱 분모 분자에서 얘들을 좀 떼우겠습니다. 루트 n의 5제곱 그리고 2n제곱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거라 하고 극한 비교 판정법을 사용해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 생략하는 게 아니라 얘분의 얘, 그러니까 bn분의 an을 한 거를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루트 5 더하기 n의 5제곱 분의 2n제곱 플러스 3n 요거 곱하기 2분의 n의 2분의 1승. 그래서 요 극한을 보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극한이 수렴합니다. 근데 그냥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뭘로 수렴해요? 1. 0보다 크죠? 자, 우리 0보다 클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극한값이 0보다 클 때는 두 급수의 수렴 발산이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얘의 수렴 발산성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의 수렴 발산성이 똑같죠. 급수의 수렴 발산성. 그럼 한번 봅시다. bn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봅시다.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p가 뭐인 p급수죠? p가 2분의 1인 p급수죠. 1보다 작네요. 그럼 얘는 발산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요. an과 bn, 급수 an과 급수 bn의 수렴 발산성이 같게 됐는데 급수 bn이 발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급수
루트 5 더하기 n의 5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3n 얘는요 발산하게 됩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제 4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10.5절입니다. 교대급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앞절까지는요. 우리는 양의 항을 갖는 급수에 대한 이제 수렴 판정법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얘의 수렴 발산 판정했을 때 AN이 항상 양수였어요. 근데 우리 다양한 수열들이 있죠. AN이 항상 양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5절에서는요. 양수가 아닌 항도 갖는 급수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정의되는 게 교대급수라는 거예요. 교대급수는 뭐냐면 부호가 양과 음으로 어떻게 교대로 바뀌는 급수예요. 일반적으로 UN의 급수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AN이 양수인 수열일 때 거기에 마이너스 1 붙인 거, 마이너스 1에 n승 붙인 거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AN이 항상 양수라면 얘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이러면서 풀마 풀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면서 더 더해지는 급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대급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린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한번 보게 됩니다. 교대급수일 때 어떤 급수가 교대급수일 때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 교대급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감소함수라는 거죠. 감소수열이라는 거죠. 감소하고 그 다음에 an의 극한값이 0이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수렴한다는 겁니다. 되게 하여간 신기한 사실입니다. 여기 증명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급수 n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 보자. 한번 볼까요? 일단 교대급수 판정법 이용해야겠죠. 얘가 교대급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 an 같은 경우는 양수인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n을 어떻게 잡냐면 n분의 1로 잡습니다. 얘의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거라 하면 첫 번째로 일단은 뭘 보여야 돼요? an 플러스 1이 an 이것임을 보이고 싶죠. 우리가 이걸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1 한번 넣어볼까요?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n분의 1. 자, 분모가 더 큰 게 분수가 작죠. 값이.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정해집니다. n 플러스 1분의 1이 n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a의 n 플러스 1이 an보다 작다를 만족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보이면 됐었죠? an의 극한값이 0임을 보이면 됐었죠? 확인해보면 n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극한이 0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네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뭐였다고요?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그럼 한번 사용해 보시죠.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특이한 사실. 얘는요, 그냥 n분의 1은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위에 마이너스 1에 n-1승이 붙음으로써 풀마가 바뀌는 교대급수였어요. 근데 n분의 1. 이건 아까 우리 p급수 판정법에서 p가 1인 상황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에 n-1승 붙였더니 그거는 또 수렴하는 이런 신기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대급수의 합추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대급수의 합에 대한 추정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얘기가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또 중요한 문장입니다. 수렴하는 교대급수에 좀 오차라는 게 나왔어요. 오차의 크기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 작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차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rn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얘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절대값이 쉬운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전체에서 부분합을 뺀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다라고 했었냐면은 a의 n 플러스 1부터 무한히 더하는 거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의 크기가 지금부터 얘기할 교대 급수의 오차 한계의 정리에 의하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럼 항상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이 중요하죠.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봅시다. 조건. 이 교대급수의 극한값이 교대급수값이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an이 감소함수고 감소 수열이고 an 플러스 1 즉 an 플러스 1이 an 이하이고 두 번째 조건 an의 극한값이 0이다를 만족하면 이게 뭐였죠 아까?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이었죠. 교대급수 판정법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 이 오차라고 하는 게 얘보다 작아진다. 되게 신기한 사실입니다. a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증명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급수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 이것과 오차가 얘와의 오차가 0.01보다 작아지는 근사값을 구하자입니다. 그러면 수열 일단은 우리가 교대급수의 오차 한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추정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수열 n 팩분의 1 얘의 이제 절대값 쉬운 거, 요 절대값 쉬운 상황. 얘는요 일단 감소 수열이죠.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1은 얘는 0이죠. 그래서 우린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뭐가 수렴한다? 급수 n 팩분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얘가 수렴한다. 일단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n이 1, 2, 3, 4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a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팩분의 1입니다. 얘는 지금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0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는 얘는 2팩분의 1인 건데 얘는 100분의 1보다 크죠. 이런 식으로 3팩분의 1 그리고 4팩분의 1도 다 100분의 1보다 큽니다. 얘는 A3, A4고. 근데 A5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얘는 125분의 1이거든요. 125분의 1이거든요. 맞나요?
4, 3, 2, 1, 16에 5 하면은 잠시만요. 125. 125는 아닌데. 5, 4, 3, 2, 1 하시면 120분의 1이네요. 네. 5팩은 120이었죠. 자, 120분의 1, 얘는 100분의 1보다 작아지죠. 오차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n이 5일 때네요. n이 5일 때라기보다는 n 플러스 1이 5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는 자, 다시 볼까요? 이게 an 플러스 1이 오차의 오차 한계라고요. 그러면 S에서 S4를 뺀 것이 이제 A5보다 작은데 얘가 0.01보다 작아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S4라고 하는 거는 A1부터 A2, A3, A4를 한 거죠. 이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 n이 1부터 4까지 뭐란 거죠? 급수의 합이죠. 그거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00분의 1 그리고 300분의 1 마이너스 400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 정리하면은 이제 8분의 5가 나옵니다. 8분의 5이므로 8분의 5는 주어진 급수 n 100분의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 이것의 합과 차가 0.01보다 작은 근사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8분의 5라고 하는 게 진짜 급수의 극한값, 진짜 S값과 오차가, 이거 오차라고 합시다. 오차가 0.01보다 작은 근사값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근사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5절이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10.6절입니다. 절대수렴과 비판정법과 급판정법. 이 사실은 전 사실 단원 이름이 좀 그래요. 절대수렴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비판정법과 급판정법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볼게요. 절대수렴과 조건부 수렴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피니션이라고 했으니까 정의네요. 절대값 급수 an이 절대값 an의 급수가 수렴한다면 급수 an은 절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an의 절대값을 씌운 것의 급수가 수렴하면 그냥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an의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고 하는구나. 이게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이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아직까지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정리입니다. 정리.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데피니션 6.2 급수 an이 수렴하지만, 자, 이 급수는 수렴하지만 얘가 절대 수렴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얘가 수렴하는데 절대 수렴은 하지 않는데, 그럼 얘는요 발산하겠죠. 얘가 발산하면서 얘가 수렴하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수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이때 급수 a는 조건부 수렴한다고 정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3절, 6.3이 아니라 그 티어렘 6.3 정리죠. 급수 an이 절대 수렴하면 그 급수는 수렴한답니다. 얘가 절대 수렴하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 이게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증명은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급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던 게 theorem 6.3에 의하면 절대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이면 수렴이다라고 했어요. 급수 an이 절대 수렴하면 수렴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절대 수렴임을 보이면 되겠네요. 근데 절대 수렴이 뭐였죠? 절대 수렴이란 이 줄 3개 긋는 게 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an의 절대값 씌운 것의 급수가 수렴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걸 보이면 그냥 수렴이 되겠네, 이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an이라고 두시죠. 그러면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거는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다 사라지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급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n제곱분의 1이죠. 얘는요, p가 2인 p급수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p급수가 되게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따라서 급수 an이 수렴한 거죠. 아, 그래서 급수 an이 절대 수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정리 6.3에 의해서 급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 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쓴 이 과정은 굉장히 상세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거보다는 간략하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맨날 풀이 과정에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이게 어떻게 녹여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다음 문제에서 한번 해봅시다. 급수 n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의 수렴 발산 판정해보자. 일단은 얘가 절대 수렴한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봐야겠죠. 요거 이건데요. 자, 이거는 뭐죠? p가 1인 p급수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는요, 그러면 얘는 발산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값 한 급수가 발산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이 아닐 뿐이에요. 여기서 주어진 급수라고 하는 건 이거죠, 당연히. 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건부 수렴이라도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조건부 수렴은 뭐냐면 그 정의에 의하면 절대값 한 급수는 발산하는데 그냥 an의 급수는 수렴한 상황이에요. 자, 볼게요. 자, 한편 지금 얘가 교대급수죠.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요거 이제 an은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죠. 크거나 같죠.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죠. 이러면 교대급수 판정법 쓸 수 있다. 이것이므로 급수는 수렴한다. 근데 이 문제 되게 낯이 익지 않나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예요. 여기. 자, 10.5절의 예제 1과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안 배운 상태냐면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의 존재를 몰랐던 상태에서 문제 풀이었죠. 근데 이제는 한 과정이 추가된 겁니다. 먼저 절대 수렴인지 판단한 다음에 조건부 수렴인지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문제를 이렇게 한번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풀어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수 n제곱분의 코사인 n 이것의 수렴 발산을 구해보자. 일단은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단 처음 봤을 때 뭐지 싶죠. 근데 일단 이걸 한번 절대 수렴인지 한번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을 씌워볼까요? n제곱분의 코사인 n이죠. 얘라고 하는 거는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절대값 코사인 n이죠. 근데 이때 코사인 n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코사인 값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이므로 n제곱분의 절대값 코사인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때 급수 n제곱분의 1은요. 판정법 아니죠. p가 2인 p급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수렴하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교 판정법이었죠. 양한급수인데 얘가 수렴하면은 얘의 급수가 수렴하면은 얘 왼쪽의 급수가 수렴한다. 이게 바로 비교 판정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비교 판정법에 의하여 급수 n제곱분의 절대값 코사인 n이 수렴한다. 자, 우리 절대값의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쵸? 원래 급수는 절대 수렴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급수 n제곱분의 그냥 코사인 n은 절대 수렴한다. 즉,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제인데요.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하자. 세 가지인데 빠르게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절대값 한번 씌워볼까요? n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 해보면 n세제곱분의 1이죠. p가 3인 p급수네요. 절대 수렴하네요. 절대값의 급수가 너무 빨리 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술의 의미가 좀 떨어지죠. 어떻게 천천히 갑시다. 자,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준 거. 그냥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죠? 이거야말로 p급수인 거죠. p가 3인 p급수이므로 얘가 수렴하죠. 절대값이 수렴하면은 원래 급수는 어떻게 된다? 절대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한다. 다음으로 얘를 한번 볼까요? 얘도 절대값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p가 3분의 1인 상황이죠. 1보다 작네요. 그러면
그러면 얘는요 뭐예요? 절대 수렴이 아니죠. 절대 수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면은 얘는요 감소하는 애고 그다음에 극한값이 0이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하면 얘는 조건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푸는 풀이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제 1번, 2번, 3번에서 굉장히 자세한 과정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어차피 다 서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은 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절대값 한번 씌워봅시다. 절대 수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2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에 2n 플러스 1분의 n.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얘가 B급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배웠던 판정법 뭐였죠? 발산 판정법이었어요. 발산 판정법.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발산 판정법.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라서 잊기 쉬운데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잊으면 안 돼요. 얘의 극한을 봐야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발산하는 거였어요. 확인해보면 얘 발산하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가 발산을 해서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 마이너스 1의 n승에 2n 플러스 1분의 n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비판정법과 근판정법 마지막 두 개예요. 우리가 총 7개의 판정법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 비판정법과 7번째 근판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비판정법은 그야말로 B에 대한 얘기입니다. B. AN이란 수열에 대해서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절대값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극한이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극한이 만약 1보다 작으면 그 급수는 수렴하고요. 1보다 크고 무한대로 발산해 줘요. 1보다 크기만 하면 좋습니다. 1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 수열은 발산합니다. 수열의 극한인 수열이 발산하는 게 아니죠. 급수가 발산합니다. 그리고 R이 1일 때는 수렴성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R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이 1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AN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1보다 클 때는요. 이 R이 1보다 크면은 AN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갈수록 이렇게 쭉쭉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R이 1이어봐요. 1이에요. 그러면은 뭐 B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판정 불가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만약에 극한을 취해봤는데 얘가 1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판정법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5가지 판정법 1, 2, 3, 4, 5 중에 5 중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 전에 팁이 있네요. 이게 팁입니다. 자, 급수에서 일반항의 형태의 2의 n제곱 또는 n 팩토리얼 등이 포함된 경우 비판정법 한번 써봅시다. 이겁니다.
왜 이걸 추천할까요? 해볼까요? 요게 A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 얘 뭐예요? 2죠. 수렴하네요. 수렴한다기보다도 n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또 n팩분의 n 플러스 1팩 이렇게 하시면 얘는 n 플러스 1로 좀 간단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잘 보이기 때문에 비판정법을 써보자 이렇게 추천하는 거고요. 한번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제 예제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봅시다. 급수 이것의 수렴 발산 판정하자. 일단 교대 급수네요. 마이너스 1에 n승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n을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3의 n승분의 n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비판정법 한번 써봅시다. 그죠?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의 요 관계는요. 자,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n의 3승 그리고 3의 n 플러스 1승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의 3의 n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3분의 1의 n 플러스 1의 n 3. 근데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봐요. 그러면 날라가고 3으로 수렴하게 되죠. 3이 아니죠.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죠. 얘는요 1보다 작네요. 자, 이 an과 an 플러스 1의 절대값 b가 1보다 작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r이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급수는 수렴합니다. 따라서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판정법에 의하여 주어진 급수는 이거는 절대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 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n 팩토리얼분의 n승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자. 지금 너무 이제 그 비판정법을 써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이 팩토리얼도 있고 n승도 있고 비판정법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n팩분의 일단 얘는 다 양항이기 때문에 더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없고 비판정법 한번 써보도록 하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수죠. n의 n승 그리고 n팩 하면은 얘가 정말 놀랍게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이게 뭐예요? 무리수 2의 정의죠.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라고 하는 무리수로 수렴하는 것이 알려져 있죠.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거는 2.71 어쩌고였기 때문에 1보다는 큽니다. 다시 얘의 비율이 1보다 커지면 크다라는 것이 판정되면은 우리는 그 급수 A에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비판정법 때문에요. 자, 비판정법에 의하여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을 하실 때 요 정도 하면 딱 충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뭐 요식 쓰는 건 다들 잘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거 한 문장은 꼭 써주셔야 돼요. 비판정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무슨 판정법을 썼는지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판정법 내용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두 개 쓰는 문법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가 아니라 마지막 판정법이죠. 이제는 근판정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유사해요. 두 개의 모양이 유사하죠. 6번과 7번. 비판정법과 근판정법의 모양이 유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이건 뭐냐면 일단 목표가 뭐였죠? 목표는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일반항에다가 n제곱근을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근판정법입니다. 근이라고 해서. 하여간 an의 n제곱, an의 절대값 한 것에 n제곱근이 r로의 극한값이 r일 때 비판정법과 동일하게 이 r값이 1보다 작으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고요. r값이 1보다 크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하고요. r이 1이면 근판정법으로는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판정법을 사용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자, 그러면 비판정법과 완전 동일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시죠. 풀어보기 전에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급수에서 일반항의 형태의 뭐에 n승꼴이 포함된 경우 비판정법이 아니죠. 근판정법을 써보답니다. 여기도 보시면 n승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제 이 n제곱근 붙여주면 깔끔하게 사라지잖아요. 더 간단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에 n승 이 꼴이 포함된 경우 근판정법을 써보자.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 급수에 급수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의 n승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보자. 보시죠. 일단 요게 an이 되겠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 일단 양항급수잖아요. 0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고 n제곱근 an을 한번 바로 써봅시다. 여기에 n분의 1승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냐면 3분의 2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1보다 작죠. 와, 1보다 작다. 볼까요? 1보다 작으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했죠. 뭐에 의해서? 근판정법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따라서 근판정법에 의하여 근판정법에 의하여 급수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 요거는 되도록이면 써주시고 이것은 수렴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급수 n 플러스 1분의 n의 n승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보자. 자, an을 우리는 늘 그렇듯이 먼저 이 생각부터 해야죠. 어떤 판정법을 쓸까요? 우리 지금 7가지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n승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근판정법을 먼저 시도해 볼래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n의 n승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절대값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다 양수인 수열이니까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 n제곱근을 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옵니다. 근데요, 자 이제 여기서 극한을 구해봐야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냐면 충격입니다. 1입니다. 1. 어떻게
1이에요. 다시 볼까요? 1이면 왜 안 돼요? 1이면 근판정법으로는 이 급수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은 근판정법 체계 내에서는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생각해 봐야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잊으면 안 되는 판정법이 있었어요. 여기 발산 판정법. 가장 첫 번째로 배웠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판정법입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였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요 일반항의 극한 한번 구해 보시죠.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이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자, 분모로 내려볼까요? n분의 n 플러스 1의 n승. 얘는요. 자, 아까 정이라 그랬죠.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1 더하기 2 아니 n분의 1의 n승. 이거는 뭘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 이거요. 얘가 0이 아니죠. 지금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죠. 따라서 발산 판정법에 의하여 급수 n 플러스 1분의 n의 n승은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의미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요 n승을 보고 근판정법을 사용하기로 했었지만 그 근판정법을 사용했더니 판정 불가능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발산 판정법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발산 판정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반항 극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AN의 극한 구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그래도 배운 게 남은 게 5가지가 또 있죠. 지금 7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 쓰게 될 거니까 그 5가지 중에서 또 어떤 게 될까 고민해보면은 충분히 판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적분 같은 거예요. 적분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보이면 뭐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접해보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 6절까지 내용을 좀 봤고 10.7절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예제들에서 어떤 판정법을 쓰는지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돌아와 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 급수 일단 여기 각 절에서 어떤 판정법이 등장했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급수 여기 10.2절에서는 어떤 게 등장했냐면 적분 판정법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아니죠. 발산 판정법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죠. 그냥 판정법 뒤에 뺄게요. 판정법이 각각 어떻게 등장했냐를 보겠습니다. 급수 절에서는 발산 판정법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적분 판정법에서는 적분 판정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교 판정법에서는 비교 판정법이랑 극한 비교 판정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급수 이쪽에서는 교대급수 판정법이 나왔고 요건 좀 따로 쓸게요. 7개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수렴과 비판정법과 근판정법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절대 수렴에서 등장했던 게 제가 P급수를 빼먹었군요. 요 적분 판정법과 함께 뭐가 등장했냐면 P급수가 등장했습니다. P급수 판정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근 이렇게 나왔죠. 비판정법, 근판정법.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대표적인 판정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0.7절까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